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수리 연기를 몰고 다니시는 우리 김성수 감독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정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두 번째 보는 건데 재밌는 GV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 7년의 마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영화를 저도 2번 봤는데요. 보고 나서 추창민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이 제일 인상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악행의 이면들에 가라앉아 있을 것 같은 그러나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영화를 보니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유정 작가의 소설은 우연히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어떤 선한 인간 그리고 굉장히 나쁜 인간 같은데 우연히 피해자가 된 그 악한 인간의 마음 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생기는 이야기들을 좀 끌고 나간다면 저는 7년의 밤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 안을 들여다보는 이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결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연출 의도를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주신다면 감독님 어떠실까요? 영화가 처음 시작이 되면 세령 마을이 보이고 그 마을에 이제 안개가 자욱한 세령 호수가 보이고 그리고 승환이라는 잠수부가 이제 잠수를 해서 그 물속 깊이 숨겨진 수몰 마을을 찾아가는 걸로 영화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 세령 마을에 숨겨진 그 수몰 지역이 그 영화의 비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시작이 비밀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처럼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들 최연수의 아버지의 이야기라든지 승환이가 세령을 구하지 못하고 세령이가 숨겨달라고 했을 때 그걸 피했던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또 다른 오영재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애정의 결핍으로 나타나서 그게 최종적으로 악으로 행하게 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비밀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성수 감독님도 보시면서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작 아수라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그 심연을 끝까지 피튀기면서 한번 파보셨었잖아요. 이번에 7년의 밤은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저기 추창민 감독하고 제가 좀 친한데요. 굉장히 친하시죠. 네, 추 감독님이 저 영화 찍었을 때 왜 그 영화를 그렇게 이상하게 끔찍하게 찍어내고 그러는데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다시 오늘 또 보고 반복해서 보고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런 말. 근데 오늘 다시 보면서 영화 느꼈던 거는 아까 지금 방금 그 추 감독님이 영화 첫 장면에 그 승환이가 심연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수몰된 마을로 들어가면서 이제 세령 마을을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근데 영화 중간에 보면 딸이 세령이가 위기에 빠지고 그랬을 때 다시 그 장면이 반복되면서 승환이가 이제 마침내 그 우물을 찾아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물은 사실은 그 승환이랑 연관된 게 아니라 그 서원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최연수의 아버지가 그 자살한 우물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앞부분에서 그렇게 수몰된 장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이게 이 영화를 보면 좀 이렇게 어떤 악의 시면, 악의 근원 이런 인간들한테 그런 원래 악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인간의 악에 대한 얘기 같으면서도 지금 감독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마음 속에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고향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 마음 속에 자기가 살던 그런 마을 같은 자기만의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영혼을 찾아가는 얘기가 아닌가. 오늘은 좀 푸르게 봤어요. 지금 윤성수 감독님 얘기를 들으면 영화를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랑 느껴지는 게 좀 다르다라는 얘기로 저도 좀 들리거든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좀 받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근데 그 전에 아마 두 분이 되게 친하다라고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친함인지를 관객 여러분들께 살짝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성수 감독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추창민 감독님이 저의 옛날에 제가 그 태양은 없다라고 정호성 씨하고 이정재 씨하고 나오는 영화 할 때 제 조감독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보다 훨씬 유명해지고 영화도 훨씬 잘 만들어서 뿌듯하시죠? 되게 좀 자랑스러워. 제가 저랑 잘 아는 사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닙니다. 추창민 감독님이 보시 우리 김성수 감독님 어떠셨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모셨던 제 영화 스승이신데 그때 제가 이제 조 감독 중에서 소위 말하는 스크립트라고 감독님 옆에서 이제 기록을 하는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감독님은 되게 무시무시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주먹은 날라오지 않지만 주먹은 많이 날라오긴 했습니다. 호랑이 감독님이셨군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감독님한테 배운 건 영화에 대한 열정과 영화를 찍을 때 다른 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영화는 저렇게 찍는 거구나 라고 그때 아마 그 모습이 저한테 각인돼서 제가 감독을 하는데 아마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윤성 감독님 오늘 두 번째 영화 보고 계시는데 밖에서 굉장히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더라고요. 감독님 어떻게 보셨을지. 제가 오늘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추창민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지만 저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장동건 씨가 M자 머리를 했더라고요. 네. 아기는 이마가 M자구나 이런 거를 아마 영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말고 저는 뭐 두 분의 또 공통점이라고도 생각을 했던 게 이 세령마을, 세령호가 사실 영화의 배경을 넘어서서 하나의 주인공처럼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윤성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아수라에서 안념시라는 배경이 그 역시 하나의 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단순히 배경을 배경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하나 인물처럼 만들어 가시는 점도 두 감독님께서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추창민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소설 속의 세령호 혹은 세령마을이라는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촬영한 특히 수중 촬영도 있고 굉장히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 좀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비하인드 좀 들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원작을 읽고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이 공간을 한번 잘 표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 손때가 많이 묻지 않는 공간을 찾아야 됐었고 지금 보시는 공간들이 먼저 헌팅을 하고 그리고 거기 보이는 이제 안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시간에 마주 최적의 시간과 그때의 최적의 공간을 찾아서 찍도록 했고요.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그 화면처럼 나오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특효팀이 거의 카메라 가까이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는 스모그 머신으로 안개를 뿌렸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전체적으로 톤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이브하게 찍힌 건 대부분 찍혔고요. 거기에다 특효팀이 스모그 모션과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전체적인 톤을 맞추고 그렇게 했고 수중 장면 같은 경우는 수조 세트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수조 세트는 그렇게 헐리우드처럼 크진 않습니다. 한 5m, 5m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린 매트를 치고 컴퓨터 그래픽을 할 수 있게 그린을 치고 카메라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면 거의 앞으로 남는 간격이 한 2,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세트를 짓고 나머지 뒤로 보이는 그림들은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는 그 공간들은 그 라이브한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이 같이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성수 감독님 그 세령마 물속의 장면들을 보시면서 김성수 감독님 어떤 점이 좀 흥미롭거나 매력적이셨는지 들려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영화 준비하실 때 시간도 계속 보고 촬영장에도 가고 그랬는데 오늘 두 번째 보면서는 느낀 게 그 세령이라는 여자 네. 아이, 죽은 아이죠. 그 오영재의 딸. 네. 그리고 또 세령마을, 또 세령호 그거가 이렇게 특히 라스트 장면 보면서 네. 이게 다 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도 하나의 인격. 실제로 맨 처음에 그 정소경 씨가 이제 그 마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는 그 세령이하고 세령마을하고 세령호하고는 다 이렇게 하나의 그 혼용된 인격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오영재도 딸에 대한 미안함, 네. 또 죄송, 그 후타는 장면에서 네. 그게 그 장면이 좀 압권인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개를 탁 숙이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영화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그 오영재의 편안하다고 하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내려놓은 얼굴 같은 게 있어요. 마지막 네, 슈트가. 맞아요. 그게 세령이가 생각하면서 하는 말인데 저 표정 같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최연수도 세령이에 대한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오잖아요. 오실 때. 그리고 그 승환이도 그 아이한테 미안함이 네. 자기가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서원이를 또 구하게 서원이 됐고 됐고. 그리고 네. 서원이가 나중에 차에 빠졌을 때도 또 세령이가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영화 전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아마 영화 처음에 봤을 때도 오늘 보니까 확연하게 저 세령이랑 저 마을과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감독님께서는 지금 이런 해석을 들으시니까? 굉장히 잘 해석을 잘해주시니까 좀 전에 이제 감독님이 말하신 것처럼 저는 이 영화가 이제 그 악행이 있다면 악행의 이면이 뭘까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는 영화였습니다. 이제 악을 변명해주고 싶지는 않았고요. 변명해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모두 손가락질하는 악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그 원작을 보고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유정 작가님이 쓴 그 작가의 말 중에 네. 사실과 진실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게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현상을 보고 그냥 단순히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그러나가 뭘까? 그래서 그 오영재의 그러나가 뭐고 최연수의 그러나가 뭘까? 그렇게 이제 좀 더 그 악의 이면을 한 번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 악에 대해서 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더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 밖에서 아까 감독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광해도 같이 보신 관객분들 계시고요. 감독님의 영화 속의 인물들은 대부분 참 선해요. 성선설을 증명하는 듯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성선설의 인물들로 영화를 만들어 오신 감독님이 정말 성악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이런 인물들을 영화로 옮기시면 어떤 다른 모습이 드러날까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감독님도 그 점을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이 작품을 되게 보신 끝에 연출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은 뭐 소설의 인물들과 뼈대는 같다고 할지라도 전 다른 인물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인물 그리고 배우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연수, 오영재 이렇게 두 인물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김성수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캐릭터들 그리고 이 배우들을 보시면서 감독님이 되게 그래 저 얼굴이지 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성영 씨가 네. 최연수 역할을 한 거가 이번에 최고 연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버지들의 파멸극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이 이제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 피우고 이제 자기가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쇠락해 가는 그런 아버지들의 어떤 그런 쇠락과 파멸의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송영 씨가 다른 영화에서 연기한 거하고 다르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오영재가 이제 동력 씨를 네. 들어갔잖아요. 네. 사실은 동력 씨를 못 들어가게 막은 오영재가 사악한 행동이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걸 영화가 계속 이게 맞아요. 아이러니하고 알레고리하고 섞여 있는데 모든 설정이 이게 선함은 사실은 악의 다른 이면이고 악은도 선함의 다른 뜻이니까 영화 전체가 네. 선과 악의 이분법을 무너뜨리는 네. 그런 비유랑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그런 내리치는 그 모습이 그냥 그때도 그랬는데 오늘은 거의 막 압도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면 안 되는데 그쵸. 하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는 맞아요. 그 새 문고리를 내리치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움이 막 스크린 너머에 이렇게 전달되는 그 육체적 고통이기도 한데 굉장히 정서적인 어떤 고통이 전해지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의 어떤 순간에는 이제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냥 잊혀졌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영화의 후원부 가면 각자가 자기가 저지른 거에 대한 근원을 자기가 쳐다봐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연기할 때 오히려 앞에보다 더 이렇게 되게 침잠된 연기를 네. 그래서 손흥민 씨의 저런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적극적인 그 모습을 형상화시킨 거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촬영장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추 감독님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오영재를 이제 네. 정동원 씨가 안 네.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촬영장에 싹 이게 촬영하는 중간에는 이제 저처럼 이제 외부 관광객들이 촬영장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면 촬영을 방해하고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 사운드 스튜디오라는 건 소리를 방어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요. 근데 이제 그 문을 지키시는 제작부분이 이제 지금 촬영이 한 회가 끝나고 다른 장면을 찍는다고. 그게 뭐냐면 그 자동차가 둘이 달리는 첫 번째 장면을 잡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견제하는. 그거를 이제 세트에서 찍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도로에서도 찍고 감정선이나 둘을 찍어야 되니까 그걸 찍고 계셨는데 그때 또 들어가자마자 장동건 씨를 봤는데 제가 장동건 씨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네. 그 사람 20대 중반부터 봤는데 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이지? 근데 그게 쉬는 시간에 앉아있고 이렇게 쉬고 이러는 물 마시고 그러는 순간에도 완전히 다른 사람. 완벽하게 빙의됐다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장동건 씨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네. 우리가 다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착한 아이도 있고 사악한 아이도 있고 다 자기 마음속에 남들이 모르는 자기의 내면의 어떤 모습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건 씨가 이번에 오영재 역을 맡아서 그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 얘기를 저도 이번에는 추창훈 감독님께서 이제 마음껏 배우들 자랑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인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배우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아까 김성수 감독님 표현하신 것처럼 김용욱 씨 같은 경우도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어떤 것을 해냈다라는 어떤 느낌, 자부심 있으신 것 같고 장동건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잠깐 팁을 드리면 어제 개봉이었잖아요. 유승용 배우가 오늘 감독님 GV 하신다고 상의를 선물로 보내셨어요. 좀 전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유승용 배우 보시기로. 네, 그만큼 정말 감독님이 두 배우에 대한 칭찬을 마음껏 해주셔서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유승용 배우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광해 때 한번 호흡을 맞추셨으니까 이 배우의 폭을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감독님께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승용 씨랑 저는 광야를 같이 했으니까 제가 그때 광야 할 때 느낀 점은 저 배우가 무조건 다음 또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는데 그 좀 전에 이제 김성근 감독이 말씀해주신 그 이제 문고리를 내리치는 장면은 실질적으로 원작에는 그게 없는 장면인데 제가 승용 씨한테 그런 부탁을 제가 어떤 경험했던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옛날 어떤 그 영상물을 보는데 혼혈을 안 되었어요. 50대 남자, 흑인 남자. 그러니까 한국인이지만 아버지가 흑인이었고 아버지는 어릴 때 아들을 버리고 도망치고 그리고 어머님은 소위 말해 양궁주라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머님이 자기를 낳고 키우다가 20대 초반에 돌아가시고 굉장히 험하게 자랐고 그 사람이 이제 50 정도가 됐는데 그 사람이 삶을 궤적을 추적하는 영화였는데 그의 마지막 장면은 그 50대 남자가 이제 살다 지쳐서 마지막에 이제 암까지 걸리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암의 진단을 받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거는 소주를 한 병 싸들고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묘소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무 미워했고 저주했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 무덤 앞에 가서 소주를 한 잔 놓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번도 내한테 제대로 해준 거 없으시니까 이번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내 아픈 점 조금만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장면이었어요. 그걸 보고 저 간절함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했던 저 어머님한테 저렇게 말한다는 게. 그래서 이번에 그 장면을 찍으면서 승용 씨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간절함은 어쩌면 아이를 구하고 싶은 간절함은 내가 가장 미워하고 저주했던 사람한테까지 부탁을 해야 되는 간절함이 아닐까라고 했었고 그 촬영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이 추운 겨울날이었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장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 찍어야 되지 길게 소모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카메라를 2대 꽂혀놓고 찍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승용 씨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해주셨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장면을 그렇게까지 나오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해주시는 연기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도 울컥했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건 씨 같은 경우는 감독님, 장동건 배우의 팬들이 감독님이 우리 오빠를 M자 탈모를 만들었다면서 굉장히 동건 씨는 그 장동건이라는 이름 석자와 그 외모가 배우로서 저는 핸디캡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기보다 얼굴이 나서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외모적인 변형을 가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동건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젠틀함과 착한 선함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모에서 평소에 느끼신 느낌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오영재라는 인물은 악하고 좀 40대인 남자들이 가지는 어떤 기름기가 가득한 말을 섞기 싫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얼굴에 이제 뭐 파막이라든지 그런 탈모 이런 현상을 줬고요. 근데 현장에서 제일 고마웠던 거는 절대 지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테이크를 제가 좀 갔는데 절대 지치지 않고 그만 찍겠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춤추는 장면 같은 네. 이제 그게 촬영된 장면을 화면에서 보시면 되게 어두운데 실제로 촬영 아침부터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그 해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커트가 오케이가 돼서 그걸 보신 건데 그 장면을 제가 동건 씨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동건 씨가 이제 마지막 춤을 추고 카메라가 그때 핸들도 따라다니거든요. 이제 촬영 감독님들이 어깨에 카메라를 2대를 메고 배우를 따라다니는데 마지막 이제 커트에서 이제 춤을 추다가 너무 지쳐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추겠다. 이제 강가로 걸어가면 감독님이 컷을 하겠지 생각하고 강가를 걸어가니까 카메라 2대가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멈출 수 없어서 강가까지 걸어가서 한 연기가 지금 마지막 보신 그 연기입니다. 그 생각해보니까요, 두 감독님의 공통점이 또 있으십니다. 대한민국 영화사에서 가장 잘생긴 두 배우의 얼굴을 가장 망가뜨려 놓는 혁혁한 공을 세운 두 감독님이신데, 저는 감독님들께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 배우가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사실 영화 안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그 인물이냐, 그걸 보시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멋진 배우들이 내 화면 안에서 딱 내가 원하는 그 망가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얼굴이 딱 드러났을 때 감독님도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드세요? 모니터 보시면서. 사실 감독한테는 두 가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배우나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소구시키는, 그러니까 선량하고 잘생긴 배우를 선량하고 잘생긴 역할로 시켜서 이제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써보고 싶은, 그럼 되게 쉽잖아요. 쉽고 그런 면이 있고, 또 거꾸로 사실 모든 배우들은 사실 뭐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는 자기 인생에서 사실 다른 세상, 다른 삶, 다른 인간의 삶에 대한 이런 동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 좋아하는 것도 저는 그 다른 인생, 다른 삶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거가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우들이 사실 그런 다른 삶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 때문에 배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동건 씨나 정우성 씨 같은 분들은 이제 거꾸로 그런 다른 욕망이 숨겨져 있어서 그런 욕망을 이제 읽어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발현시켜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이번에 그 장동건 씨는 아마 장동건 씨 영화 속에서 나오는 몇 개의 표정들이 제가 장동건 씨 영화 거의 다 봤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냥 악인 연기가 아니라 그 표정 자체가 좀 새로운 얼굴이었죠. 저 사람이 얼굴이 저렇게 무궁무진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감독님도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정우성 씨랑 태양 없다라는 작품을 이제 그때는 조금 더 그랬었고, 그 감독님 앞수라에 같이 작업을 하신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감독님이 저랑 비슷한 그 제가 동건 씨를 조금은 얼굴에서 좀 망가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감독님도 정우성이랑 배우의 그 얼굴이 영화에 어쩌면 배우로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동건 씨나 정우성 씨나 어떤 역할을 하면 그 캐릭터가 남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름을 지우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그 이름을 지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나. 그 결과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이 관객분들께서도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서 짧게 관객과에 대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관객분들 중에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는요, 원작 도서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네, 손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창민 감독님이 한 분, 그리고 김성수 감독님이 한 분, 이렇게 관객 여러분 질문 좀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우선 추창민 감독님 먼저 관객분 한 분 선택해서 질문 받아주세요. 어떤 분 할까요? 광의 책을 흔들고 계시는 관객분이시네요. 네. 아니라 제가 광해부터 감독님은 되게 관심이 있었었는데, 광해분을 보통 일반인들이 알기로 나쁜 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왕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역사를 좀 뒤집을 만한 이런 영화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역사적인 이야기 차기작으로 좀 혹시 관심 있으신 게 있으신지? 그 역사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많은 창작자들이 관심 있는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가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창작자들에 대해 관심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아마 다음 영화 주제로 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성수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 손 들어주시면 감독님 한 분 선택해 주세요. 네. 아, 제가요? 저요? 네.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여성 관객분.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를 김성수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7년의 밤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최연수가 소녀를 죽이고 난 다음에 계속 과거 아버지를 몽유병을 네네. 하면서 아버지를 계속 뒷모습을 쫓아가는데 해상 장면에 보면 아버지 신발을 우물에 빠뜨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신발만 빠뜨렸는데 나중에 결국 아버지가 죽었는데 최연수는 진짜로 아버지의 죽음에 관계가 없는 건지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최연수의 아내가 오영재의 아내가 같은 방법으로 죽었던데 그게 혹시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좀 약간 궁금했거든요. 혹시 오영재가 죽은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서 저는 오영재가 화영이라고 자기 네. 화영 맞죠? 네.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 뭐 그렇게도 나쁜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고금표 씨를 태우고 서원이를 태우고 차에 운전하면서 하는 얘기를 보면 네. 그 사람도 누군가한테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걸 그런 거 보면 자기 딸의 죽음을 듣고 그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고 화영이라나 마지막에 잠깐 나오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거가 많잖아요. 최연수의 아버지도 그렇고 또 최연수 자신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뭔가 나로 인하여서 뭔가 자꾸 회자되는 걸 끊기 위해서 먼저 죽잖아. 여기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영재가 죽였다기보다는 네, 감독님, 최창훈 감독님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최연수가 아버지의 죽음. 전혀 관여를 안 한 건지. 신발을 떨어뜨리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물론 아버지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네. 아버지가 무섭잖아요. 팔이 하나밖에 안 되신 분이지만 그런데 나중에 최연수가 세령이를 죽인 다음에 자기가 신발을 벗어서 던지잖아요. 세령원이다. 그런 행동을 보면 최연수 자신은 자기가 아버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어떤 원죄를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추가로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시죠. 사람들한테는 다 갖고 있는 죄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큰 작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번 영화를 공부를 하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잘못된 현상을 나타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과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발생한 게 뭘까? 어릴 때 학대받은 기억들, 아니면 부모님이 어떻게 두 분의 관계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로 다 들어가는데 최연수라는 인물이 결과적으로 세령이를 교통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유기하고 시체를 유기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악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연수가 악이어서 그런가? 저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받은 유산, 그 유산이 너무나 안 좋은 유산들. 그리고 어쩌면 최연수라는 인간은 못 배우고 어리석고 머리도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좋은 게 아닐 텐데. 자기는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큰 사고를 치고 또 내가 절대 물려받고 싶지 않다. 나쁜
나쁜 유산을 대아들한테 더 나쁘게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어리석은 인간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현상을 맞이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수라는 인간은 그 중에 가장 최악을 선택한 인간이고 그 인간에 대해서 변명해주기보다는 한번 그 이면을 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인간의 트라우마를 찾아가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감독님들이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 감정들이 어떤 지점인지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듣고 싶은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요. 벌써 준비된 40분이라는 시간이 좀 마무리가 됐고요. 감독님 두 분께서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수 감독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저는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이를테면 좀 친한 사이니까 시나리오도 서로 보여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장동건 씨나 뭐 정호성 씨 캐스팅할 때도 서로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할 때 추 감독님한테 왜 이거를 하려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훌륭한 소설이고 굉장히 뛰어난 소설이지만 이 소설이 아까 진실과 어떤 네. 것 사이에 그러나가 있다 그러듯이 이제 이 소설이 말하지 않는 또 어쩌면 숨겨져 있을 어떤 것들을 자기가 한번 해석을 해서 네. 좀 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감독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심지어 리메이크 영화를 만들더라도 네. 어떤 자기의 해석과 좀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추 감독님이 이 영화를 제가 반복해서 보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아버지의 파멸극인데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사실은 아들이었다가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이야기에 있는 비극 사실 어떤 순간에 벌어진 실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성윤 씨가 그러니까 최연수가 그 전에 안개가 있었고 그러나 자기가 술도 먹었고 그리고 또 하나 뭐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실수에서 벌어진 거지만 그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그 연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가까운 사람들 혈육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저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항상 어머님 길 돌아오면 제일 속상한 게 어머니한테 화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속상하고 상처받고 더 뭔가 투정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런 친밀한 사람들의 관계 드라마를 더 깊게 보여주면서 이 비극의 원원이 거기서 출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7년의 밤에 대한 주창민 감독님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 해석을 보는 재미가 저는 굉장히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영화 각자의 마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물로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건져 올리는 게 영화 관람법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김성남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창민 감독님도 인사와 함께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을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 영화는 조금은 고민을 하면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나는 나름대로 원시적인 표현이나 영화적인 장치들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더 고민해서 본다면 조금 더 영화를 흥미롭게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무녀의 존재 같은 경우가 뭘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데 저는 한 아이가 어쨌든 운명을 딛고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필요하고 내가 닮고 싶지 않는 그 악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승환 같은 어떤 그런 아버지도 필요하고 또 그 문열한 존재는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런 인간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그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영원해주는 잘 자라라고 그리고 도망치라고 이렇게 해주는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문열한 존재를 넣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영화를 보실 때는 영화를 그냥 지도책 없이 편하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가이드를 가지고 한번 저게 저런 이야기구나라고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영화 디테일 릴레이로 보시고 지금까지 다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찾아봤더니 영화에는 운명도 있고 인연도 있는데 소설 7년의 밤이 1세가 나왔던 게 2011년 3월 23일이에요. 영화가 개봉한 게 꼭 7년 만인 2018년 3월 28일이거든요. 게다가 이번 영화 개봉에 맞춰서 소설이 100쇄를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뜨거운 영화 관심과 반응이 이 영화 7년의 밤에도 함께 하기를 바라겠고요. 예,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감독님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또 좋은 기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